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 보통 UHS라고 부르죠?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UHS는 미국이랑 영국, 푸에르토리코 같은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요.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네, 맞아요. 일반 병원도 있고 또 정신건강시설도 포함해서 전체 의료시설 수가 한 4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정말 큰 규모죠. 포춘 500대 기업 리스트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 중 하나가 그 정신건강이나 약물 중독 치료 같은 행동건강 분야에서 미국 내에서도 아주 주요한 사업자로 꼽힌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네, 그쪽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UHS라는 기업의 본질, 그러니까 어떤 회사인지, 또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UHS가 가진 그 성장 엔진, 특히 방금 말씀드린 행동 건강 분야에서의 강력한 입지, 그리고 또 상당히 탄탄해 보이는 재무 상태,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지 기대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성장 가름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헬스케어 산업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속 오르는 인건비 부담이라던가 혹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규제 변화 같은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네, 과연 UHS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외부 변수들을 잘 관리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성장 잠재력과 리스크, 이 양쪽 측면을 모두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것. 이게 오늘 저희의 목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UHS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UHS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그 기본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0개가 넘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크게 보면 사업축이 두 개입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합병원 서비스, 그러니까 뭐 수술이나 입원 치료 같은 걸 제공하는 급성 치료, 애큐트 케어 부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신건강 문제나 약물 중독 같은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동건강관리 비헤이비얼 헬스케어 부문입니다. 그렇죠. 급성기 병원이랑 행동건강센터, 이렇게요. 네, 특히 이 행동건강 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 중 하나라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시장 점유율도 꽤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의 리더십이 UHS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그리고 UHS의 어떤 사명, 미션 같은 걸 보면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걸 넘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환자가 가족에게 추천하고 싶은 병원, 의사들이 선호하는 병원, 보험사가 선택하는 병원, 또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직장, 그리고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아,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말씀이시군요. 꽤 야심차네요. 네, 그리고 제시하는 핵심 가치들도 연민, 신뢰, 존중, 팀워크, 혁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가치들이 방금 말씀드린 사명과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도 크고 사명도 거창한 건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병원 자산 기반 통합 서비스 모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병원 건물이라던가 뭐 MRI나 CT 같은 고가의 의료 장비, 이런 유형 자산을 회사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직접 다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죠. 예. 요즘 IT 기업들이나 다른 산업에서 유행하는 자산 경량화 전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아주 전통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병원이라는 게 사실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고 한번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상당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정성은 있죠. 필수 서비스니까요. 네, 그리고 병원 사업은 정부 인허가나 규제 같은 게 많아서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일종의 진입장벽도 꽤 높고요. 물론 안정성이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필수 인프라고 규제 장벽도 높으니까요. 하지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관리해야 할 비용,
예를 들면 유지보수 비용이라던가 또 감가상각비 같은 부담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산이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효율성 문제도 있겠는데요. 네. 또 중요한 건 새로운 병원을 짓거나 기존 병원을 인수하려면 정말 막대한 자본 지출, 우리가 보통 캐펙스라고 부르는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모델은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야 유지가 되는 모델이에요. 과연 이런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수익성이나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산 기반 모델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네요. 그렇다면 이 자산의 바탕으로 UHS가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UHS의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역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행동 건강 부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높아졌고 또 정부나 민간 보험사들의 보험 적용 범위도 예전보다 확대되는 추세잖아요. 네, 확실히 그렇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바로 그 흐름을 UHS가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건강 부문 매출이 꾸준히 그리고 꽤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올해 2025년 3분기 예상 매출 성장률만 해도 약 9.4%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전체 회사 평균 성장률보다도 높은 수치죠. 9.4%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네요. 네. 그리고 단순히 입원 환자 치료시설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클리닉이나 상담센터 같은 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늘어나는 시장 수요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행동건강 쪽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병원 사업, 즉 급성치료 부문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 수, 이걸 보통 물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진료 한 건당 받는 비용, 즉 가격 또는 진료 수가, rate. 이 두 가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3분기 예상 매출 성장률이 약 8.3% 정도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성치료 쪽도 나쁘지 않네요. 8%대 성장이면 괜찮은 편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비용 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영업 레버리지 효과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쉽게 말하면 매출이 10% 늘어날 때 운영 비용은 그보다 적게, 예를 들어 5%나 7% 정도만 늘어나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 증가분보다 이익 증가분이 더 커지게 되죠.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인데 UHS가 이걸 잘 활용해서 마진, 즉 이익률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입니다. 아, 비용 통제를 잘해서 이익률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행동건강 부문의 성장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다른 일반적인 의료 분야보다 좀 더 민감한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민감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예를 들면 사회적인 인식 변화나 평판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또 환자 관련 사건 사고나 치료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법적인 분쟁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요. 아, 그런 측면의 리스크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급성 치료 부문의 성장 역시 결국에는 환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리고 정부나 보험사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얼마를 지불해 주느냐, 즉 진료비 수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경기가 나빠져서 실직자가 늘어나면 병원 이용률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예를 들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환급률 정책이 바뀌면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헬스케어 주식을 경기 방어주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용 관리를 통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이것도 사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상황이 좋을 때, 즉 환자 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거나 진료 수가가 잘 인상되면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추가 매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니까 이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게 레버리지 효과죠. 네, 좋을 땐 아주 좋죠. 하지만 반대로 상황이 나빠지면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하게 환자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 통제에 실패하면 손실폭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운영은 의사, 간호사 인건비나 고가의 의료장비 리스 비용, 시설 유지보수 비용 같은 고정비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수익성의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높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의미니까요. 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이제 실제 UHS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UHS의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재무지표들이 괜찮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선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면요. 이게 주주들이 투자한 돈, 즉 자기자본으로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최근 12개월 추정치 기준으로 약 17%에서 19%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에서 19%면 꽤 높은 수준 아닌가요? 그쵸.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비교를 위해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인 상업은행들의 ROE가 보통 8%에서 1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UHS의 ROE는 전통적인 은행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높네요. ROE는 기업이 주주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니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 ROA, 즉 총자산 이익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 그러니까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포함한 총자산을 활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UHS의 ROA는 약 6%에서 7%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ROE 6, 7%면 어떤가요? 자산 규모가 큰 산업임을 감안해야겠죠? 맞습니다. UHS처럼 병원 건물이나 고가의 의료 정비 같은 유형 자산을 많이 보유한 소위 자산 집약적 에셋 헤비 사업 모델임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비교했던 은행들의 ROA는 보통 0.8%에서 1.5%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UHS는 가진 자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굴려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산 대비 수익 창출 능력도 우수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른 지표들도 꽤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피오트로스키 F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기업의 수익성, 재무 레버리지, 운영 효율성 등 9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UHS가 9점 만점을 받았다는 건 재무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오트로스키 점수가 만점이라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또 기업의 단기적인 부도 위험을 예측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알트만 Z 점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점수도 3.19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 점수가 3점을 넘으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상태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산 위험은 매우 낮다고 평가되는 거죠. 알트만 Z 점수도 양호하고요. 전반적으로 재무 안정성 지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럼 빚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부채 수준도 한번 봐야겠죠. 순부채, 그러니까 총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금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보면 약 0.65배 수준입니다. 이건 동종 헬스케어 산업의 평균적인 부채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적정 수준이라는 거군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높은 수익성 지표 ROE, ROA, 그리고 우수한 재무 건전성 지표 피오트로스키, 알트만 Z, 안정적인 부채 관리까지 이 정도면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ROE나 ROA 수치가 높은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무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이게 꼭 UHS만의 독보적인 경영 능력 덕분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산업 특성 때문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병원 사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 사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프면 가야 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특성도 있고요. 이런 산업 구조 자체가 애초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UHS가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산업 자체가 가진 특성 덕분에 이런 좋은 숫자가 나오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자체에 구조적인 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채 수준이 산업 평균 수준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평균이라는 건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다른 경쟁사들만큼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지금처럼 저금리 규조가 유지되거나 금리가 낮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만약 앞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 온다면 이자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항상 안고 가는 셈입니다. 레버리지가 수익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키우는 속성이 있으니까요. 금리 변동 리스크도 고려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자산 집약적 필수 인프라 모델이라는 것. 이게 안정성은 높지만 반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병원 하나를 짓거나 인수하는 데는 정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도 꽤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현재 재무지표가 아무리 양호하다고 해도 이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까지 다 상쇄하거나 막아줄 수 있는 만능 방패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재무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함께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UHS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분석이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 UHS, 아니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전반이 직면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역시 인건비 상승 압력입니다. 이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예요. 인건비 문제. 특히 간호사 인력 부족 이야기는 계속 나오죠. 맞습니다. 특히 숙련된 간호사나 전문 치료사 같은 의료 인력이 미국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간호사들의 은퇴는 다가오는데 새로 배출되는 인력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번합 문제도 심각하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의료 인력의 임금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병원들의 이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죠. 인건비가 실제로 병원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네, 매우 큽니다. 보통 병원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대비 50%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만 올라도 전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라 될까요? 저희가 분석해본 바로는 만약 UHS의 인건비가 기존 예측치보다 단 1%포인트만 더 상승한다고 가정해도 순이익은 약 4%에서 5%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UHS의 연간 순이익이 10억 달러라고 가정하면 인건비가 예상보다 1%포인트 더 오르는 것만으로도 약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수백억 원의 이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셈이죠.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영향력입니다. 와, 1%포인트 변화에 순이익 4, 5% 감소면 정말 민감하네요. 인건비 관리가 핵심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정부 규제 및 보험 환급, 리임버스먼트 문제입니다. 이건 헬스케어 산업, 특히 미국 병원 산업의 숙명과 같은 리스크죠. 미국 병원들은 정부 보험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미국 인구의 상당수가 노인 대상의 메디케어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의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들의 전체 수입에서 이들 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받는 보험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UHS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정부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매년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보험 지급액, 즉 의료 수가를 얼마나 인상해 줄 것인지 또는 관련 규제나 지급 기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병원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정부가 결정하는 의료 수가 인상률이 실제 병원들이 겪는 비용 상승률, 특히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보험금 지급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거나 지급 거부 사례가 늘어나면 병원 수익성은 즉각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그렇죠. 게다가 부당 청구, False Claims Act와 관련된 리스크도 항상 존재합니다. 복잡한 보험 청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규정을 위반하거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적발될 경우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을 물거나 장기간의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병원 체인들이 이런 문제로 큰 곤욕을 치른 사례들이 꽤 있고요. 법적 리스크도 상당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스크 의미로는 지급인,
즉 민간 보험사들의 행동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들도 많으니까요. 민간 보험사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민간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 지급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치료나 입원에 대한 사전 승인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거나 진료 후에 제출된 청구서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 디나이어즈하는 비율을 높이는 식이죠. 아, 보험사들이 돈을 잘 안 주려고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지급 거부율이 높아지거나 지급 절차가 복잡해지면 병원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입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고 현금 흐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거부된 청구를 다시 처리하는데 추가적인 행정 비용도 발생하고요. UHS도 물론 이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수익 주기 관리, 레베뉴 사이클 매니지먼트, RCM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병원과 보험사 사이의 이러한 긴장관계, 즉 밀고 당기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핵심 리스크는 크게 인건비 상승 압력, 정부 규제와 보험 수가 변동성, 그리고 보험사들의 지급 정책 변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여러 위험 요인들 분명히 존재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UHS도 이런 리스크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요. UHS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인건비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요. 단순히 임금을 올려주는 것 외에도 예를 들어 인력 운영 스케줄링을 최적화해서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기술을 활용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들과 협상을 통해 진료 수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요. 인력 운영 효율화와 가격 협상력으로 대응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극심했던 간호사 부족 현상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인력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최근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인건비 상승률이 이전보다는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요. 인력난이 조금 완화되는 추세는 긍정적이네요. 그럼 정부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규제 리스크 같은 경우는 UHS가 가지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어느 정도 위험 분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성 치료 병원과 행동 건강 시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내 여러 주뿐만 아니라 영국 등 해외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업 분야의 규제 변화가 회사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 및 지역 다각화가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대형 병원 체인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로비 활동이나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하는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리한 규제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대비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로비나 법무팀 역량도 중요하겠네요. 보험사 지급 거부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네, 아까 잠깐 언급됐던 수익 주기 관리, RCM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보험 청구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지급 거부 사유를 분석해서 사전에 방지하고 또 거부된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거죠. 이를 통해 실제 현금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지급 거부율 자체를 낮춰서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CM 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앞서 UHS의 성장 동력으로 꼽았던 행동건강 부문의 역할입니다. 이 행동건강 부문이 급성치료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행동건강 부문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성장해주면 인건비 상승이나 규제 강화 같은 외부 압력 요인들을 어느 정도 상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마진 사업인 행동건강 성장이 다른 부문의 압박을 완화해준다. 일종의 포트폴리오 효과네요. 맞습니다. 위험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UHS 나름대로 다양한 방어 전략과 완충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네,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UHS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꼽힐 수 있는 부분, 바로 기술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기술 자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EHR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동 건강 분야에 특화된 통합 전자 건강 기록, 일렉트로닉 헬스 리코드, EHR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UHS는 최근 오라틀 헬스, 이전의 서너의 EHR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사의 행동 건강 시설들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까지 약 25개에서 30개 정도의 행동 건강 시설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오라클 헬스 EHR 도입이군요. 이게 왜 특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EHR 시스템은 요즘 많은 병원들이 다 도입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EHR 시스템 자체는 이제 보편화되고 있죠. 하지만 UHS 시스템의 핵심적인 차별점은 단순히 의료 기록을 전산화하는 것을 넘어서 급성치료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록 시스템과 행동 건강 시설에서 사용하는 기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관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아, 급성 치료 기록이랑 행동 건강 기록을 통합한다. 그게 어떤 장점을 가져다 주나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많은 환자들이 신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우울증을 함께 겪는 경우가 흔하죠. 이럴 때 급성 치료 기록과 행동 건강 기록이 통합되어 있으면 의사나 치료사들이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훨씬 더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환자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서 협진이 용이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환자가 급성 치료병원과 행동 건강 클리닉을 오가며 치료를 받을 때도 의료진은 통합된 EHR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과거력이나 약물 복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의 연속성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검사나 처방 오류를 줄일 수 있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질 개선 효과가 있겠네요.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습니다. 통합 시스템을 통해 수작업으로 하던 많은 행정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고 진료기록 관리나 보험 청구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 및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관리되니까 청구 오류로 인한 지급 거부율을 낮추고 수급률을 높여서 추가적인 이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정해본 결과 이 통합 EHR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820만 달러 정도의 운용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5만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 기여로 계산될 수 있고요. 실제로 UHS가 올해 1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비용 통제 능력을 보여주면서 마진 확대를 달성했는데 아마도 이 EHR 시스템 도입 효과가 여기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820만 달러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통합 EHR 시스템은 UHS에게 상당히 강력한 기술적 해자, 즉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급성 치료 기록과 행동 건강 기록을 이렇게 매끄럽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경쟁 병원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어렵다. 왜 그런가요? 서로 다른 종류의 의료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또 기존에 각기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나 시스템 연동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만약 경쟁사가 UHS와 유사한 수준의 통합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하고 완전히 통합 운영까지 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과 누적 투자의 기준으로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과 비용 장벽이 높군요. 네, 이런 데이터 통합 능력은 결국 더 나은 진료 연속성과 향상된 환자 치료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환자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사들과의 수가 협상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유리한 계약 조건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EHR 시스템의 효용성이나 통합 관리의 장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투자이고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그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크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아까 연간 비용 절감 효과가 820만 달러 정도라고 추산하셨는데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UHS의 전체 연간 매출이나 순이익 규모를 생각하면 이게 회사 전체의 펀더멘탈을 뒤바꿀 정도의 게임 체인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시스템의 잠재적인 가치를 여러 방식으로 추산해봐도 그 내재 가치는 대략 9,84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UHS의 현재 전체 시가총액이 약 13억 3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비교해보면 이 EHR 시스템의 가치는 전체 시가총액의 0.74%, 그러니까 1%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아, 전체 기업 가치 대비 비중은 작다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중요한 기술 자산이고 운영 효율 개선에 기여하겠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UHS의 미래 성장성이나 투자 가치를 담보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투자 비용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대규모 시스템 도입에는 돈이 많이 들죠. 맞습니다. 오라클 헬스 같은 외부 업체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비용 자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걸 각 병원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정말 수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과연 이 막대한 투자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용, 즉 비용 절감이나 수익 증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ROI, 투자 수익률이 제대로 나올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투자 대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 기술적 해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UHS가 가진 통합 시스템의 경쟁 우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쟁사들이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 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AI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 또 다른 형태의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겠죠.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해자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따라서 EHR 시스템은 분명 중요한 자산이고 경쟁력의 일부이지만 이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미래 가치를 과도하게 낙관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기술 자산의 가치와 한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최근의 실적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HS의 최근 성적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연속이었죠. 아, 실적이 아주 좋았나 보네요. 네, 올해 2025년 1분기 실적부터 이미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4%나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가뿐히 상회했거든요. 그런데 2분기 실적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2분기는 어땠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를 좀 알려주시죠. 2분기 조정 EPS가 5.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컨센서스가 4.93달러였거든요. 이걸 무려 8.5%나 초과 달성한 겁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죠. 매출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섰고요. 와, 8.5% 초과 달성이면 정말 인상적이네요.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주된 이유는 뭔가요?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업 자체가 아주 잘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치료 부문과 행동건강 부문 모두에서 환자 수, 볼륨과 진료비 단가, 가격가 동시에 증가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행동건강 부문의 회복세가 두드러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2분기에는 좀 특별한 일회성 요인이 있었습니다. 아, 일회성 요인이요? 어떤 거죠? 테네시주에서 시행하는 메디케이드 직접 지불 프로그램, 테네시 메디케이드 다이렉티드 페이먼트 프로그램 관련해서 승인이 나면서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분까지 포함해서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적인 보험 상환금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게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1억 달러면 엄청난 규모네요. 그럼 혹시 부정적인 요인은 없었나요? 물론 부정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UHS가 최근 몇 년간 새로운 병원을 공격적으로 짓거나 인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문을 연 병원들은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분기에도 이런 신규 병원 개설에 따른 초기 손실이 약 2,500만 달러 정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1억 달러의 추가 상환금 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뛰어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본업 성장도 좋았지만 특히 1억 달러짜리 일회성 수익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핵심 동력이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UHS 경영진은 2025년 연간 전체 실적 예상치, 즉 가이던스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이던스도 올렸군요. 어느 정도로 올렸나요? 기존에는 연간 조정 EPS를 18.45달러에서 19.95달러 사이로 예상했었는데 이걸 20.00달러에서 21.00달러 사이로 높여 잡았습니다. 가이던스 중간값 기준으로 보면 약 7% 정도 상향 조정한 셈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가이던스가 당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였던 19.58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건 경영진이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매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경영진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가이던스 상향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강력한 2분기 실적과 긍정적인 가이던스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 발표 당일 UHS의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1.4%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11.4% 급등이라 확실히 시장 반응은 뜨거웠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1억 달러에 달하는 그 메디케이드 상환금 증가가 결정적이었잖아요. 이건 매분기,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성격의 수익이 아닌 일회성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건 일회성 요인이 맞죠. 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요인이 제거되었을 때도 과연 지금과 같은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본업 성장세가 중요하겠죠. 또한 아까 언급된 신규 병원 개설에 따른 초기 손실 문제. 이것도 앞으로 UHS가 성장을 위해 계속 투자를 하는 한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급등했지만 그 이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의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 Implied Volatility, IV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3분기 실적 발표 직전의 IV는 약 55%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내재 변동성 55%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걸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시장은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UHS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3.47% 범위 내에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던 셈입니다. 물론 이건 평균적인 변동성 예측치이지만 아주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급등폭 11.4%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아, 시장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2분기만큼의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인건비 상승 압력이 정말로 안정화되었는지, 그리고 행동건강 부문의 회복 속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고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확실히 시장은 냉정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좋은 실적과 긍정적인 가이던스 상향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UHS에 대한 투자 의견 컨센서스를 보면 여전히 매수, 마이보다는 보유, 홀드 의견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시 시장 전반에 아직 UHS의 지속적인 성장성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약간의 우려나 신중론이 남아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의 신중한 시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회사가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즉 자본 배분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죠. UHS의 자본 배분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아,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나 보네요.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24년 2분기였죠. 이때 이사회에서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매입 한도에 추가로 10억 달러를 더 얹은 건데요. 이건 정말 큰 규모입니다. 10억 달러 추가 승인이면 상당하네요. 보통 자사주 매입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크게 늘린다는 것은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영진이 현재 회사의 주가가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싸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회사가 앞으로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있고 그 현금 흐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셋째는 마땅한 신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울 때 남는 현금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의 자신감과 주가 저평가 인식의 표현일 수 있군요. 네, 그리고 UHS는 단순히 발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며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5년 상반기에만 약 3억 3,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를 시장에서 직접 매입했습니다. 실행력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배당 정책은 어떤가요?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도 주나요? 네, 배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 자체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0.39% 정도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S&P 500 평균 배당 수익률이나 다른 고배당주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배당 매력을 크지 않군요. 그렇죠.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환원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당으로 나가는 돈의 비율, 즉 순이익 대비 배당 성향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이익이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소진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해서 성장을 위한 재투자나 자사주 매입 같은 다른 주주가치 제고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 성향이 낮다는 건 재투자 여력이 크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아시다시피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동일한 순이익을 내더라도 주당 순이익 EPS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자사주 매입이 일반적으로 주가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 어떤 부작용이나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즉 주가가 비쌀 때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오히려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싼 값에 사서 소각해야 의미가 있는데 비싼 값에 사면 그냥 돈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둘째로 자사주 매입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 R&D 투자나 설비 투자, 캐펙스 같은 필수적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만 신경 쓰다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장기 성장 투자와의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낮다는 점도 배당을 통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 예를 들어 은퇴생활자나 배당주 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HS가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는 전략이 과연 최선의 자본 배분 결정인지, 그리고 그 매입 규모와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사주 매입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잠재적인 문제점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서 논의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과연 UHS 주식은 현재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가? 즉, 밸류에이션과 투자 매력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UHS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 수준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익 창출 능력에 비해 주가가 상당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주가 수익 비율, Price to Earning Ratio, PE를 보면 현재 UHS의 PE는 약 11.1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업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 EV를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 EBITDA로 나눈 EV/EBITDA 비율은 약 7.2배 수준이고요.
11배, 7배.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동종업계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 매력이 더 또렷해지는데요. UAKS가 속한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내 동종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중간값을 살펴보면 PE 비율은 대략 26.4배, EV/EBITDA 비율은 약 12.0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UAKS의 밸류에이션은 동종 산업 평균 대비 절반 이하, 거의 50% 이상 크게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산업 평균보다 50% 이상 싸다는 건 정말 큰 폭의 할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즉 2026년의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선행 P, 포워드 P 비율은 심지어 10배 미만인 약 9.83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려하면 더욱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확실히 숫자만 보면 매우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했던 리스크 요인들, 즉 인건비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나 정부 규제 변화의 불확실성,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 같은 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시장이 우려하는 바가 가격에 녹아있는 거겠죠. 네. 하지만 UHS가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펀더멘탈, 예를 들어 앞서 확인한 높은 ROE와 ROA, 탄탄한 재무 건전성,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행동 건강 부문의 리더십, 여기에 더해 최근의 강력한 실적 모멘텀과 경영진의 자신감, 자사주 매입, 가이던스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과도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며 따라서 확실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리스크 대비 펀더멘탈과 성장성을 고려하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UHS의 평균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 수준보다 높은 곳에 형성되어 있어서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만약 앞으로 시장의 우려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거나 UHS가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 증명해 보인다면 현재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리레이팅 되면서 주가가 상당폭 상승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그 상승 잠재력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플러스 25%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시장이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저평가의 이면에 있는 이유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장 참여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논의했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끊임없는 인건비 상승 압박, 예측하기 어려운 정부 규제 및 보험 수거 정책의 변화, 잠재적인 부당 청구 소송 같은 법적 리스크 등등. 이런 것들이 UHS의 미래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시장이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단순히 현재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핵심 리스크 요인들이 앞으로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주가는 계속해서 저평가 상태에 머무르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밸류 트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밸류 트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여러 위험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반영해서 적정 할인율을 추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분석팀에서는 UHS의 기본적인 자본 비용, WACC를 약 6.5%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여기에 인건비 상승 및 규제 변화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약 플러스 2%포인트를 추가하고 반대로 행동 건강 부문의 성장 기회 요인을 고려해서 약 마이너스 0.5%포인트를 차감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최종 위험 조정 할인율, Risk Adjusted Discount Rate, RADR은 약 8.0%로 계산되었습니다. 아, 리스크를 반영해서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8.0%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DCF,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을 돌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수준의 내재 가치가 나오기는 합니다. 즉,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저평가 상태라는 결론이 나오죠. 리스크 조정 후에도 저평가라면 매력적인 것 아닌가요?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DCF 모델의 결과값 역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가정, 매출 성장률, 이익률, 할인율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미래 상황이 우리가 설정한 가정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예를 들어 인건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거나 정부 규제가 예상치 못하게 강화된다면 실제 기업 가치는 저희 추정치보다 훨씬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모델은 모델일 뿐 현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보다는 보유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기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요약해 보자면 UHS는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를 다루는 행동건강이라는 분야에서 확실한 시장 리더십과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자기자본 이익률, ROE와 총자산이익률, ROA 같은 수익성 지표가 매우 높게 나타나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오트로스키 점수나 알트만 Z 점수 등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재무 상태도 매우 건실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성장 동력과 재무 건전성은 확실히 강점이죠. 네.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경영진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는 점, 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주가 수준이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헬스케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건비, 특히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 압박이었죠. 이게 UHS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네. 그리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험 프로그램의 수가 변동성이나 예기치 않은 규제 변화 가능성, 또 민간 보험사들의 지급 거부나 심사 강화 같은 보험 환급 관련 리스크도 UHS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병원 건물이나 장비 같은 유형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집약적인 사업 모델이 안정성은 높지만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의 호실적의 일부 일회성 요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야심차게 투자하고 있는 통합 EHR 시스템의 실제 효과와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약간의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과연 최선의 자본 활용 방식인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도 있었고요. 네, 성장 기회와 위험 요인이 정말 명확하게 공존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결국 UHS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이러한 뚜렷한 성장 기회와 명확하게 존재하는 여러 위험 요인들 사이에서 각자 어떤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건강 분야에서의 강력한 리더십과 입증된 운영 효율성, 그리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변수, 특히 인건비 상승과 정부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의 UHS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항해할 수 있을 것인가가 향후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신중론 역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러한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UHS라는 기업을 보다 다각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UHS라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 결과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 중 일부는 저희 분석 과정에서 AI가 생성한 정보를 참소하거나 활용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정보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